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강력 경고와 함께 부드러운 말도 섞어가며 한국 길들이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초심을 잃지 말라면서 다소 경고성 멘트를 보내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부드러운 태도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1대1로의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왕이 부장을 비롯한 외교 인사들은 물론 한국의 무비자를 일방적으로 허가한 것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실행해온 중국의 1대1로가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을 1대1로에 포함하기는커녕 중국 자체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1대1로에 포함하면 돈이 되는데 미국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최근 중국이 돈줄이 전부 말라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회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대1로에 그야말로 수천조 원을 퍼부었고, 이는 중국의 힘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고꾸라졌고 돈이 모자라니 그 금액을 회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국의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큰 돈을 투자해서 중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게 두 곳에서 한국에 그러하다는데,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최빈국, 중국 대신 한국의 올인. 현재 중국 경제는 각종 위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파탄에 치닫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제 지급불능 상황이 부동산 1위 회사에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시 금리를 높이고 강달러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만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해외 자금도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사면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의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자신들이 도왔다는 이런 국가들의 반란에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불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 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빈곤층이 많은 중국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 꿔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파악 안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의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이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채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이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터머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 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신핑 과도 충성 경쟁으로 망모하내로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대부분 할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 국가 기관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관 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워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도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한국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차관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이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번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원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항구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 만에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안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돈 받은 아프리카의 뒤통수. 최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연달아 나온 소식은 한국의 주변국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 투자국 혹은 관계국과 다름없었으나 최근 결국에는 이 국가들이 한국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며 상황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같기 때문에 한국 주변국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한국 삼성의 대거 투자. 이집트에서 한국의 삼성과 초대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수에즈 운하를 처분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진행한다고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주변 국가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일본의 경우 정반대의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며 빈살만 이후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욱더 이러한 투자나 사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과 협력한다는 데 관심을 모으며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집트 정부는 현재 수에즈 운하 산업단지 개발에 한국과 적극 협력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최근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집트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한국은 이집트와 방산을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K방산의 가치는 단순히 무기 사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플러스 알파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 국가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도는 가성비 무기를 중시하지만 중국과 국경에서 대치 중이므로 중국산 무기는 애초에 배제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와 커넥션이 깊은 국가와 무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자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집트와 방산 시 수출입은행에 차관이 동원될 것이므로 상호간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수에즈의 지분까지 팔아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맥락은 사우디 케이스가 참고가 되는데요. 21년 10월 당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청 투자 MOU를 한국과 진행하려 한 것은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은 물론이며 이것은 이집트에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집트는 전세계 물동량의 35%가량을 담당하는 수에즈에서 매년 수조 원가량을 벌어들입니다. 2022년의 경우엔 코로나가 끝이 나고 물류가 서서히 풀리는 동시에 운임도 급상승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약 80억 달러, 10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면서 역대 최고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운영권을 일부 외국에 판매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한국 삼성중공업에 투자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장은 삼성중공업과 수에즈 운하 조선소 건설을 언급한 상황인데요. 오사마 청장은 수에즈 운하의 운영을 외국에 지분을 팔고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자본으로 한국 삼성과 함께 국가적 기간 산업에 투자할 의향을 보인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건 사우디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이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매우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석유 부국이 뭐하러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느냐 지적하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과 함께 원유 패권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으로 부국이 되었으나 이제 미국은 점점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최대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사태로 미국은 유럽의 고객을 다수 확보했고 사우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공조가 깨진 것은 이와 같이 미국조차 뒤통수를 치며 각자 도생 국면이 됐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원유 패권이 저물 것이 가시화되었기에 더욱더 다른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본을 패싱하고 전격 한국과 협력하는 스텝을 보인 것입니다. 기술력도 한국이 앞서는 데다가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만 사우디에 강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관광 수입을 비롯해 수에즈 등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당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사우디와 같이 패권 문제는 아니어도 미래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 중동 등 화약고에서 국가 안보를 단단히 하려면 더욱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동력이 절실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에즈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조선소를 그 프로젝트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수에즈 운하 관리청과 함께 조선소 건설을 가시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조선소를 운영하고 조선업계 1인자였던 일본이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 있었던 수에즈 운하 길막 사고의 원인이 일본 선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집트에는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주었으며 수개월간 보험사 측과 지리한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역대급 길막 사고였던 일본 선사의 에버 기브노 사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가치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은 과도한 이용료에 비해서 이런 사고 발생 시에 방법이 없다며 불평이 쏟아졌다고 했고 실제 수많은 배들이 수에즈에서 다시 희망봉으로 엄청나게 우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났던 것이죠. 여기에 이집트는 1조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선사 측인 일본 쇼웨이 기생과 보험사 측은 난색을 표했고 업계에서는 결국 협상 가운데 6천억 원 이하의 배상금이 지불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이집트 수에즈 관리청이 일본과 조선 사업을 계획할 리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삼성중공업과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를 중동과 아프리카에 배를 납품하는 주요 조선업 허브가 되게 하려는 점입니다. 일단 조선업 자체가 종합공업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생기면 모든 산업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이집트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배까지 건조하게 되면 삼성중공업과 이집트가 동시에 배를 납품하는 허브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주변 해역에서는 모잠비크 등 초대형 LNG 프로젝트 등이 연일 진행 중이기도 하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가진 국가로서 운행 중인 각국의 선박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배를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집트 당국은 이제 배를 통과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건조하고 납품하는 단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 정부의 육성 정책과 100% 일치하며 또한 한국 조선소 거점 마련 등 상호간 이득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이러한 상생 정신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게 쳐주고 있는데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중국의 프로젝트 제안으로 몬바사에 유조선 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무리한 건설이었고 결국 채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몬바사 터미널의 수익성은 낮았으며 결국 케냐는 막대한 빚을 지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것이죠. 물론 중국은 항구나 터미널 등의 건설로 추후 군사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을지 모르나 이처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 소위 채무 함정 외교에 빠져버렸다는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도 애초에 중국과는 무리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이집트 만년 역사상 최초로 피라미드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을 초청해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에어쇼로 수놓은 것은 단순한 방산 이벤트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최근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나토의 납품을 늘려가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본래 시간을 끌기로 유명하지만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수십조 원 무더기 납품을 하자 마음이 급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브랜드가 신뢰를 얻어 다양한 산업군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피라미드 위에 태극마크를 그린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양한 방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주요 정부 제조, 육성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속속들이 수에즈 운영 당국과 협력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는 물론이고 물이 중요한 국가로 담수화 사업도 절실한 국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집트의 해수를 끌어 담수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35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집니다. 사실상 국가 기간 산업이자 안보에 해당하므로 중요 프로젝트인데 역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난 10수년간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롯해 일본의 모리셔스 유조선 기름 유출과 수에즈 사고 등 동북아의 이미지가 아프리카에서 퇴색되는 위기를 맞는 국면이 왔다고 분석합니다만, 이 와중에 한국만큼은 오히려 사업 기회를 만들고 신뢰를 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국가 방위부터 기간 산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국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